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섬, 강화도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고려궁지를 살펴볼 거예요. 연대표를 보면 고려시대인 이때에 몽골이 침략했어요. 몽골은 굉장히 강해서 세계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을 세웠어요. 이처럼 강한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어요. 여기 고려궁지는 바로 그 시기에 궁궐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1232년 고려가 몽골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하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는 2,000명의 군사와 수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이곳에 왕국을 지었어요. 이곳의 왕궁은 개경의 왕궁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궁궐과 가나의 명칭은 개경과 같게 했어요. 또 뒷산의 이름도 개경에서처럼 송악이라고 하여 개경의 궁궐을 옮겨온 것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당시 궁궐 안에는 많은 가나와 창고가 있었고 성에는 승평문, 광화문 등의 성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또 성 밖에는 수천의 민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고 해요. 이후 몽골에 대항했던 39년 동안 이 왕궁을 사용하다가 몽골과 강화협상을 맺은 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의 요구에 따라 궁궐과 성을 모두 파괴했어요. 몽골은 고려가 또 강화도로 옮겨갈 것을 염려해서 궁궐과 성을 모두 허물도록 했던 것이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곳 공지의 모습은 1977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만든 거예요. 당시 고려궁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옛 왕국의 터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사료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현재의 고려궁지는 고려시대 궁궐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본래는 동서남북으로 쭉 뻗어나간 대규모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고려궁지의 안내판이에요. 이 안내판을 보면 고려궁지 안에 강화동정, 동헌, 이방청, 외교장각 건물이 있죠? 이러한 건물은 어느 시대에 지어진 걸까요? 연대표를 보면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로 넘어가요.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겪으면서 도읍지인 한양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강화도에 오진, 칠보, 53돈대를 설치했다고 했던 것 기억하죠? 또 조선은 강화도에 유수부를 설치해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어요. 유수부란 중국에서 수도를 지키기 위해 설치했던 지방 행정구역이었어요. 이것을 본따 조선에서도 수도 한양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양을 둘러싼 4개의 유수부를 설치한 거예요. 동쪽으로는 광주,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는 수원, 북쪽으로는 개성에 유수부를 설치해서 한양을 보호했던 것이죠. 강화 유수부 궁전도를 살펴볼까요? 보이는 것처럼 강화 유수부에는 왕의 임시거처인 행궁, 담당 관리가 업무를 맡아보던 이방청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 사라져서 지금은 동원과 이방청만 남아있어요. 그중 동원을 살펴볼까요? 이 동원은 유수부에 파견된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곳으로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 등을 담당했던 가나 건물이었어요. 동원의 내부를 보세요. 가운데 사토복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유수부를 총괄하는 강화 유수예요.
좌우로 늘어선 사람들은 유수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 관장하던 관리들인데, 유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볼게요. 의형별장, 호방, 공방이 있네요. 왼쪽에는 자형별장, 이방, 예방이 있죠? 이같이 유수부에는 이방, 예방, 호방, 병방, 형방, 공방으로 구성된 6방이 파견되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맡아보았어요. 강화 유수부의 규모만 살펴보아도 당시 강화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성을 쌓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성문을 설치했어요. 이때 강화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려주었던 것이 강화동종이에요. 강화동종은 강화선상 안에 종각에 있었어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이 종을 약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군대가 맹렬히 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고 무거운 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종을 버리고 철수했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동종은 복제품이에요. 진품은 보존을 위해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곳은 조선 정조 때 지어진 외규장각이에요. 외규장각은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란 뜻으로 창덕궁 후원에 있는 규장각의 부속시설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외규장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규장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규장각은 정조가 세운 것으로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자료를 보관하기도 하는 왕립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궁궐 안에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려니 영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짓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러면 왜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었을까요? 강화도는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백기를 이용하면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또 사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 육지로 쳐들어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의 기록물을 보관하기에 더없이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세워진 외교장각은 100여 년 동안 조선 후기 왕실문화의 보물창고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외교장각 내부를 살펴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이 외교장각의 내부예요. 이곳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물을 보관했을까요? 이 외규장각에는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건의 서적을 보관했어요. 의궤란 의식과 계법을 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결혼식과 장례식,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의 활속의 시합, 옥새를 만드는 일, 궁궐을 짓는 일,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일 등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가 바로 의궤예요. 그렇다면 왜 왕실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를 보고서로 남겨두었을까요? 조선시대로 쏙 날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다음 달이면 사랑스러운 아들 세자가 빈을 맞아 결혼을 할 거예요. 왕인 여러분은 세자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그런데 왕실에서 열리는 이런 결혼식은 갖춰야 할 것도 많고 법도도 엄격해요. 그러니 이런 고민이 생겼겠죠? 이럴 때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전 세자의 결혼식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될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카메라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참고하기 위해 의궤를 남긴 거예요. 의궤에는 행사에 사용한 물품의 재료와 개수, 빛깔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또 실제로 사용한 물품은 무엇이고 행사가 끝난 뒤에 해당 강청에 되돌려준 물품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적어 놓았어요. 의궤를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의계에는 행사에 참여한 관리와 장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어요. 이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름을 적었는데 김노비, 김토세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 이름도 실제 이름 그대로 기록했어요. 나라의 중요한 기록물에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이름까지 빼놓지 않고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리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이 의계에 적혀 키 남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했겠죠? 이러한 의계는 보통 5부에서 9부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는 임금님이 볼 수 있도록 규장각에 올렸는데 이것을 어람용 의계라고 해요. 이것이 어람용 의계예요. 보이는 것처럼 어람용 의계는 초록색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었는데 고종 황제 때부터 황제를 뜻하는 노란색과 황태자를 상징하는 붉은색 비단을 사용했어요. 또 국화 모양의 쇠붙이와 철로 만든 둥근 고리를 달아 책의 품격을 높였어요. 반면 일반 의계의 경우에는 표지를 3배로 만들었어요.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을 적은 종이도 달랐어요. 어람용 의계의 경우에는 고급 종이인 초주지를 사용했지만 일반 의계는 초주지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주지를 사용했어요. 또 어람용 의계는 종이 테두리에 붉은 선을 둘러서 왕실의 이름을 더했는데 일반 의계는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둘렀어요. 그림 또한 어람용 의계는 도화서 화원이 일일이 그렸던 것에 비해 일반 의계는 사람이나 말의 모양을 도장에 새겨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어람용 의계와 일반 의계를 비교해보니 표지는 물론 종이의 재질과 그림의 색감, 정교한 표현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죠? 어람용 의계는 임금님이 보신 후에 이곳 외규장각에서 보관했어요. 그러면 일반 의계는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일반 의계는 관련 부서와 전국 각지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어요. 여기를 보면 의계에 실린 반차도 중 일부를 전시해 두었어요. 반차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반차도란 행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실제 상황처럼 빠짐없이 그린 그림이에요. 반차도에는 행사의 모습은 물론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어디에 서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를 재현할 때도 반차도를 참고하고 있어요. 또한 반차도는 그림의 선이 정교하고 색깔이 아름답기까지 해서 그림 자체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는답니다. 이 반차도는 영조, 정순환 가래도감 의계 중 일부예요. 가래란 왕실에서 치러졌던 결혼식이나 책봉식 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의계는 영조와 정순황후의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담아놓는 책이겠죠? 이 부분을 보세요. 금색 모자를 쓰고 붉은색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죠? 양쪽에 수행하는 내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을 보세요. 흰색, 회색, 붉은색 등 말이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나 있네요. 이어지는 행렬을 보면 양옆에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북가 깽가리를 치는 악공이에요. 악공이 들고 있는 복이 보이나요? 악기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행렬이 박자에 맞춰 움직이도록 이끄는 역할도 했어요. 행렬의 뒤쪽을 보세요. 의자를 들고 가는 사람이 보이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받침대를 들고 가네요. 왜 이런 물건을 들고 행렬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야외 행사에 쓸 물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반차도에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그려 넣었어요. 이제 드디어 왕의 가마가 등장할 차례예요. 이것이 바로 임금님이 타는 가마인 연이에요. 연을 보세요. 사방이 활짝 열려 있죠? 이렇게 연의 사방이 열려 있어서 백성들은 큰 행사가 있는 날
임금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영조 임금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당시에는 어떤 그림에도 임금님이나 세자의 모습을 감히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마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왕비의 가마를 볼까요? 왕비의 가마는 두 명의 별관과 말을 탄 상공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이 상공들의 모습을 보세요.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죠? 조선시대에는 큰 행사를 치를 때 이렇게 상공의 얼굴을 가렸나 봐요. 왕비의 가마와 앞서 살펴보았던 임금님의 연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요? 연은 사방이 열려 있는데 왕비의 가마는 사방이 막혀 있네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부의 얼굴을 외부인에게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진 반차도를 바탕으로 실제 가래 행사가 열리는 것처럼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요. 모형으로 재현해 놓으니 마치 눈앞에서 가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죠? 왕실의 주요 행사를 의계 형태로 남긴 것은 조선시대에만 보이는 독특한 전통이에요. 서양은 물론이고 같은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같은 형식의 기록 문화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의계는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규장각과 장서각에서 소장 중인 조선 왕조 의계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된 귀중한 기록유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현재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앞서 강화동종을 살펴볼 때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켰다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죠? 프랑스는 먼저 강화도 각고톤대에 상륙하여 강화도를 점령한 후 한양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조선군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이때 가장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우리가 조금 이따 둘러볼 정족산성이에요. 정족산성에서는 조선의 뛰어난 장수인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과 격전을 벌일 준비를 마치고 프랑스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참패한 프랑스군은 조선과의 통상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40일 만에 물러가야 했어요. 이때 패배하고 돌아가던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중요한 문서들과 은계 19상자, 갑옷, 투구, 지도, 가면, 여러 가지 기록이 적혀있는 족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물들을 약탈해 갔어요. 특히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은 비단 표지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람용 의궤들이었어요.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 중 320여 권을 약탈하고 외교장각에 불을 질렀어요. 이때 외교장각에 남아있던 귀중한 서적들은 전부 외교장각과 함께 불길에 휩싸여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외교장각은 후에 복원해 놓은 것으로 안타깝게도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우리의 귀중한 의궤는 대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고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잊혀진 외교장각 의궤가 다시 한국과 세계에 알려진 것은 박병선 박사 덕분이었어요.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특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 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의궤를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것이죠. 박병선 박사와 우리나라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1년에 75권의 도서가 대여라는 명목으로 1차 반환되었어요. 비록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145년 만에 돌아온 우리의 문화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어요. 의궤는 매우 아름다워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주로 탐을 내던 약탈물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의궤를 많이 약탈해 갔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계는 프랑스의 191종, 일본의 국내청에 69종이 소장되어 있어요. 또 프랑스에서 다시 영국으로 유출되어 대형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의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의 약탈당한 의계에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교섭을 벌이고 있어요.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이 강해져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족산성을 살펴볼 거예요. 이곳 정족산성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과 관련된 전설, 전등사 대원보전 건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병인양요를 승리로 이끈 정족산성 정투 등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부터 통통 선생님이 이곳에 관련된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줄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고조선을 세운 단군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고려사라는 책을 보면 단군이 부소, 부여, 부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삼랑성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삼랑성은 정족산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삼랑성 축조에 얽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성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진 성일지 생각해 보세요. 삼랑성 안에는 단군의 세 아들 이름을 딴 부속길, 부여길, 부읍길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성을 쌓은 연대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성을 쌓은 기법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지어진 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삼랑성에는 총 4개의 성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동문이에요. 전등사로 통하는 남문에는 동문과 달리 물루가 얹혀져 있는데 이 물루의 이름은 종해루예요. 이 물루는 병인양요 때 파괴되었으나 이후 다시 보관한 거예요. 성문을 통해 삼랑성 안으로 들어가면 정족산 사고와 전등사, 양원수 승전비 등 여러 시대에 걸친 유적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유적들 중 정족산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고란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 문서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이러한 사고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4곳에 사고가 있었고 임진왜란으로 사고가 불타버리자 조선 후기에는 만이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춘추관에 5개의 사고를 다시 설치했어요. 그 이유는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로 책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권씩 만들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것이죠. 정족산 사고는 만이산에 있던 사고를 옮겨온 것이에요. 이 사고에는 크게 2개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장사각이고 하나는 선원각이에요. 장사각에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고 선원각에는 의계와 족보를 보관했어요. 여기서 잠깐 실록이 뭔지 볼까요? 실록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도 왕조실록을 적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특히 조선 왕조실록만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우선 5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세세하게 담아낸 기록물은 조선 왕조실록이 유일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은 분량만 해도 총 1800권이 넘는 방대한 양이며 내용 또한 풍부해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법률, 교통, 천문, 음악 등 여러 분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덕분에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여기에 더해 조선 왕조실록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실록을 기록하는 전문 관리를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이 실록에 적은 내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님도 볼 수 없었어요. 실제로 세종대왕과 중종은 선왕의 실록을 읽어보고 싶다고 했다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어요. 이처럼 조선시대의 실록은 사관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책임있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쓰였어요. 사관이 어느 정도로 엄정하고 세밀하게 실록을 기록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태종실록에 실려 있어요.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임금님의 말은 실록에 기록하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그런데 사관은 그런 임금의 명까지 그대로 실록에 기록했죠? 이처럼 후세의 올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한 사관의 신념이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기록유산을 남겨준 것이죠. 실록은 엄정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관할 때에도 책이 상하지 않도록 갖가지 조치를 취한 후에 사고함에 넣어 봉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3년마다 책을 꺼내 햇볕과 바람을 쏘인 후 그늘에서 말리는 작업을 실시했을 정도이니 실록을 보관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겠죠? 책을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한 뒤에는 전국 곳곳에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했어요. 이처럼 엄정하게 기록하고 철저하게 보관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하여 혼민정음, 팔만대장경, 동의보감 등 2014년 현재까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기록유산은 총 11건이에요.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자랑하는 수치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고 가치가 높은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 주변에는 수호 사찰을 두어 사고를 관리하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정족산 사고 주변에도 사고를 지키는 수호 사찰을 두었겠죠? 정족산 사고의 수호 사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등사예요. 이 건물은 전등사 대웅보전이에요.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정각으로 이 대웅보전 건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목수가 만들어 놓은 나녀상이에요.
나녀성이 힘겹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나녀상에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주모에 대한 목수의 원망이 담겨 있어요. 참 소박하고 귀여운 복수죠. 정족산성은 병인양요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큰 전투가 치러졌던 현장이라고 했죠. 병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병인 박해였어요. 조선은 유교의 국가라 제사를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러니 조선의 유학자들이 천주교를 싫어했겠죠. 그러나 정조는 천주교에 간대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 본격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천주교도들의 처형으로 이어져 신유박해, 기해박해 등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같은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까지 이어졌어요. 병인령에는 다수의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병인박해예요.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빌미삼아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자 병인양요를 일으킨 거예요. 병인박해가 일어난 이후 프랑스의 한 신부는 청나라로 피신해 프랑스의 조선에 대한 천주교도 박해에 대해 알렸어요. 보고를 받은 프랑스 정부는 1866년 9월 군함 3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이때 프랑스군은 양아진을 통과하여 한양 부근 서강까지 진출했어요. 프랑스군이 진격해 올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조선 조정은 한양과 인천 부근의 해안을 홈중히 경비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러자 프랑스 함대는 조선 해안을 측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청나라로 물러났어요. 청나라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프랑스는 한 달 뒤인 10월 다시 조선 해안에 나타났어요. 그남 7척과 600여 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나타난 프랑스군은 강화도 각곡진에 상륙하여 그 부근의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런 다음 가나와 민가를 불태우고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흥선대원군은 양원수 장군을 급파하여 프랑스군의 진격을 막도록 했어요. 처음에 양원수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강성보의 손돌목으로 가 그곳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자 전투력과 무기가 월등한 프랑스군과 정면으로 맞서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몰래 정족산성으로 이동했어요. 양원수 장군은 군사들과 함께 정족산성에서 숨어 전열을 다듬고 프랑스군을 기다렸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족산성 전투 현장으로 쏙 가볼까요? 이것이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에요. 산성 안에 우뚝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양원수 장군이죠? 양원수 장군과 조선군은 저렇게 정족산성 안에서 프랑스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승승장구하던 프랑스군이 방심한 채로 깃발을 나부끼며 정족산성 안에 진입했어요. 이때부터 성을 지켜내야 하는 조선군과 성을 함락시키려는 프랑스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겠죠? 프랑스군이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자 숨어있던 조선군은 프랑스군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군의 모습을 보세요. 성 밖에서 총이나 활을 쏘는 군사도 있고 성벽에 사다리를 대고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병사도 있죠? 그러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영 쉽지 않아 보이네요.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진 군사들의 모습도 여러 보이죠? 예상치 못한 조선의 격렬한 공격에 당황한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급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병인양요는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이때 철수하던 프랑스군은 돌아가는 길에 외교장각에 들러 보관되고 있던 귀중한 보물들을 가져가고 외교장각에 불을 질렀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도난당하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쑥대밭이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에요. 정족산성 동문을 들어서면 안쪽에 세워진 비석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이 비석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양원수 장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양원수 승전비예요. 이 비석의 뒷면에는 양원수 장군을 비롯한 367명의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맞아 활약한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원수 장군은 고든 신념과 청년한 삶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장수였어요. 그는 정족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물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는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강직한 장군이었어요. 이곳에 세워진 승전비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양원수 장군과 조선군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고려궁지와 정족산성을 둘러보았어요. 오늘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당한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배웠죠? 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조상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느꼈나요? 다음 시간에는 통통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즐겁고 유익한 답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